미국의 평균 혼인 지속 기간은 8.2년이라고 합니다. 제가 사는 캐나다에서는 조금 더 길어서 13.7년이라고 합니다. 한국은 조금 더 긴데요. 한국의 혼인 지속 기간은 15.6년이라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나 싶으시죠? 자료조사를 하다 보니 포포비치와 덩컨 관련 기사 중에 하나가 이 둘의 관계를 대부분의 부부보다도 더 길게 지속된 사이라고 소개를 하길래 저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여기 19년을 함께한 감독과 선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것도 모자라서 은퇴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만남을 이어왔으며, 은퇴 후 덩컨은 2019년에 다시 팀으로 돌아와 감독 옆자리에 앉는 코치가 되었습니다. 무려 23년을 해로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들이 얼마나 더 오랜 기간 같이 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23년의 기간을 위해서 필요했던 건 매일 저녁 캐럿 케이크 한 조각이었습니다. 2016년 12월 18일 팀 덩컨의 은퇴식이자 그의 번호가 영구 결번이 된 날, 경기장에는 그를 찾아낸 데이브 오던 코치부터 데이빗 로빈슨, 보엔, 지노빌리를 비롯한 스퍼스의 역사와 함께한 모든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pop이라는 애칭으로 불리며 우리에게는 팝 할배라 불리는 포포비치가 덩컨과 자신의 에피소드 하나를 이야기했습니다. 팀은 캐럿 케이크를 좋아합니다. 어느 날 저는 레스토랑에 갔다가 그곳에 디저트로 캐럿 케이크를 파는 것을 보고 포장을 해달라고 했죠. 오후 2시? 3시 정도였을 거예요. 아직 팀이 자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문 앞에 케이크를 놓고서는 노크를 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팀은 그게 마음에 들었는지 그 후로 은근히 캐럿 케이크를 기대하는 눈치였어요. 그렇게 저는 저희 팀의 에이스가 짜증을 내지 않도록 하기 위해 20년 동안 매일 그의 방 앞에 캐럿 케이크를 배달했어요. 우리가 어떤 도시에 있던지, 도심에 있던지 아니면 외진 곳에 있던지 상관없이 팀에게 캐럿 케이크를 가져다 주었죠. 로빈슨이나 보엔 같은 선수들은 한 번도 내게 그런 걸 시킨 적이 없어요. 어쩌겠어요. 그는 특별한 존재였고 저는 그의 비위를 맞춰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디바가 따로 없었습니다. 모두가 웃었고 팀 덩컨은 쑥스러운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혼자 레스토랑에 가서 밥을 먹으면서 다음 상대를 분석하고 전술을 생각하는 게 일상인 노 감독이 20년 동안 혹시 다른 걸 먹어보고 싶어 하지는 않을까? 라는 일말의 의심도 없이 식사가 끝나가면 늘 캐럿 케이크 하나를 포장해달라고 부탁하는 모습과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인 농구, 그리고 최고의 리그인 NBA에서도 가장 뛰어난 선수가 매일 하루를 시작하기 전 오늘은 감독님이 캐럿 케이크를 사다 주셨나 라는 생각으로 호텔 방문을 열어보는 그런 모습 말입니다. 오늘도 또 캐럿 케이크야? 라는 투정이라든지 조금 다른 걸 사달라고 해볼까? 라는 생각 없이 20년을 그렇게 지냈다는 걸 생각하니 덩컨도 포팔배도 여러 의미로 정말 한결같기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는 지금 미국에서 가장 성공한 수백억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40대와 70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나중에 포포비치 감독이 인터뷰에서 따로 이야기한 바에 따르면 이 캐럿 케이크는 그 둘 사이에 하나의 의식이 되었고 미신이 되었다고 합니다. 소문에 따르면 은퇴한 덩컨에게 포팔배가 제일 먼저 해준 이야기 중 하나는 이제 캐럿 케이크를 너가 원하는 만큼 마음껏 먹을 수 있어 였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야구야구에서 농구 이야기를 하는 달팽이입니다. 오늘은 포포비치 감독 두 번째 이야기 꼰대의 정석입니다. 사실 요즘 들어서 NBA에서 포의 방식이 낡았다, 새로운 트렌드를 못 따라간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들리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같은 시대에 pop할배 같은 꼰대가 오히려 그리워집니다. 잘못했을 때 따끔하게 혼내줄 수 있고 힘이 들고 어려울 때는 도움의 손을 내밀어줄 수 있는 그런 진짜 어른이 너무나 그리운 요즘입니다. 21살의 덩컨은 데뷔 첫 시즌에서 평균 21.1득점, 리바운드 11.9개, 블록샷 2.5개라는 엄청난 성적을 기록하며 올스타에 선정되고 올 NBA 퍼스트팀에 선정되며 올해의 수비팀에도 선정됩니다. 그리고 신인왕 투표에서는 97.4%라는 어마어마시한 득표율을 기록하며 덩컨에 대한 소문이 사실이었다는 것을 입증해냅니다. 이 해의 덩컨과 로빈슨은 모두 평균 20득점 이상, 평균 리바운드 10개, 평균 블록 2개 이상을 기록하며 리그에서 가장 강력한 트윈타워가 탄생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덩컨의 두 번째 시즌이자 단축 시즌이었던 98-99 시즌에서 리그 최고의 수비로 첫 우승을 합니다. 이들은 너무나 당연했던 실점을 줄이고 불필요한 반칙을 피하며 상대팀의 슛 성공률을 낮추는 방법으로 우승에 성공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팝 할배와 덩컨은 너무나 기본적인 것들, 그리고 너무나 당연한 것들을 당연하지 않게 항상 해내면서 리그를 지배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사실 어릴 때는 저런 거 누가 못해라고 스퍼스를 보다가 나이가 들고 사회생활을 해보니 당연한 것들을 매일, 매달, 매년 그렇게 20년을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이해했고, 그러자 스퍼스가
그 어떤 화려한 전술이나 선수를 보유한 팀보다 위대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시즌에서 NBA 역사상 가장 평화롭고 완벽한 에이스 교체에 성공합니다. 데이빗 로빈슨에서 팀 덩컨으로 중심 이동은 아주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데이빗 로빈슨이 트레이드되거나 팀을 떠나는 일도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스퍼스와 pop은 2002년 스퍼스를 리브랜딩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1997년과 2002년 사이에서 pop은 감독에 집중하기 위한 작업들을 합니다. 자신이 감독으로 있던 포무나 대학 출신의 마이크 부덴홀저를 영입하고 행크 이건의 추천을 받아 마이크 브라운을 코치로 영입합니다. 이 시기부터 팝 할배의 코치진은 일명 NBA 감독 양성소로 불리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대신해서 GM직을 수행할 인물로 RC 버폴드를 선임합니다. 그는 캔사스 대학에서 레리 브라운 감독의 코치였으며 레리 브라운 감독이 스퍼스 감독으로 선임되자 포포비치와 더불어 가장 먼저 코치로 임명된 인물입니다. 또한 pop은 자신이 감독에 100% 힘을 쏟을 때를 대비해서 필요한 젊은 선수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pop은 실력보다는 그 선수의 인성을 더 높게 치는 감독이었습니다. 그는 하나의 슈퍼스타가 빛나는 농구보다 팀 농구로서 이기는 것을 원했기에 실력도 출중하지만 이타적인 선수를 원했습니다. 미국에서만 선수를 찾은 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선수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그의 첫 번째 양아들이 될 마누를 찾아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팝 할배를 볼 때 가장 놀라는 일은 어떻게 마누가 NBA의 스타가 될 것을 알았냐는 것입니다. 덩컨이나 파커도 대단하지만 이 둘은 이미 어느 정도 유명한 상태였고 마누는 정말 아무도 몰랐던 존재였습니다. 마누는 아르헨티나에서 프로 커리어를 시작했으며 1998년 이탈리아 2부 리그 농구팀으로 이적합니다. 마누가 아르헨티나에서 뛰었던 팀은 마누가 이적한 뒤 아르헨티나 2부 리그로 강등될 정도의 팀이었으며 1999년 NBA 드래프트에 나올 때 마누는 이탈리아 2부 리그 팀 소속이었습니다. 팝 할배는 2라운드 57번 픽으로 마누를 뽑자마자 덩컨에게 바로 전화를 해서 우리가 지노빌리를 뽑았다 라고 이야기했다니 어지간히 기분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은 범인들 눈에는 절대 안 보이는 그런 것이 그의 눈에는 보였나 봅니다. 스퍼스는 마누와 바로 계약을 하지 않는데요. 제 개인적인 의견은 언제나 철저한 준비를 하는 것으로 유명한 팝 할배와 마누와의 약속 정도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스퍼스의 리브랜딩 시점은 2002년이었고 마누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선수였습니다. 아마 팝 할배가 마누에게 유럽으로 돌아가 3년간 경험을 쌓은 뒤 스퍼스로 돌아오라는 특명을 주었을지도 모른다가 제 의견입니다. 그는 스퍼스에서 뛰는 16년 동안 팝 할배의 지령을 가장 잘 수행하는 선수였으니 드래프트와 데뷔 사이에도 팝 할배의 지령을 수행 중이었다고 해도 전혀 이상할 게 없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덩컨도 몰랐고 스퍼스의 대부분이 몰랐으며 NBA에서는 지명되었는지도 모르고 있던 마누가 1999년 후부터 갑자기 유럽 농구를 평정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탈리아 리그 득점왕, 리그 MVP, 그리고 우승. 여기다가 유로리그 득점왕, MVP, 우승까지 2년 만에 이뤄내더니 심지어 덩크 컨테스트 챔피언까지 됩니다. 마누의 활약은 NBA에도 전해졌고 그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던 많은 팀들은 충격적인 사실과 마주합니다. 마누는 이미 1999년 드래프트에 나왔었으며 뒤에서 두 번째로 스퍼스에 지명되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팀들은 1999년 두 번이나 마누를 지명할 기회를 날려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팝 할배는 2002년 마누와 정식 계약을 맺고 스퍼스로 데려옵니다. 사실 제가 한 번 더 놀란 점은 이 부분인데요. 마누의 은퇴식에서 마누가 없었다면 우승도 없었다 라고 말할 정도로 마누를 아낀 팝 할배가 마누를 위해서 준비한 자리는 주전이 아닌 벤치. 그리고 마누는 무려 8번이나 스퍼스와 재계약을 하는 동안 한 번도 이에 대한 불만 표출이라든지 다른 팀으로의 이적 시도조차 없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마누 이야기를 조금 지나치게 한 것 같네요. 나머지는 마누만의 이야기를 위해서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마누와 달리 토니 파커는 NBA 드래프트 전에 이미 많은 농구 관계자들 사이에서 소문이 나 있었으며 팝 할배 또한 주위의 추천으로 토니 파커를 워크아웃 세션에 초청합니다. 첫 워크아웃에서 팝 할배는 토니 파커에게 실망을 하고 돌려보내는데요. 재밌는 점은 실망한 부분이 농구 실력이 아니라 토니 파커가 여러 면에서 터프하지 않아 보여서였다니 팝 할배다운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위의 강력한 추천으로 이루어진 두 번째 워크아웃에서 토니 파커는 팝 할배의 마음에 드는데 성공하고 스퍼스는 2001년 1라운드 28번 픽으로 토니 파커를 지명합니다. 덩컨과 지노빌리의 경우가 우등생이라면 토니 파커의 경우는 여러 번의 위기를 겪고 나서야 팝 할배를 이해하게 되는 약간은 말썽꾸러기 이미지인데요. 그래도 나중에 한 인터뷰에서 최고의 포인트 가드를 논할 때 내가 없다는 것을 압니다. 제이슨 키드, 스티브 내시, 그리고 크리스 폴과 같은 선수들이 언급되겠죠. 그래도 크게 신경 안 씁니다. 중요한 건 마지막에는 그들 중 누구보다도 내가 더 많은 우승을 할 거라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사랑스러운, 아니 너무나 스퍼스스러운 마음가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몇 년에 걸쳐서 준비한 스퍼스의 리브랜딩 준비가 끝나자 02-03 시즌을 앞두고 스퍼스는 몇 가지 중대한 발표를 합니다. 첫 번째, 그렉 포포비치는 GM과 감독을 겸하는 위치에서 GM직에서 사임하고 감독에만 전념하기로 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홈구장을 알라모돔에서 현재 AT&T 센터라 불리는 SBC 센터로 바꾸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가장 중요한 세 번째는 14년째 사용했던 피에스타 로고를 버리고 전통의 실버 앤 블랙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스퍼스는 새 구장에서 새로운 시작과 함께 팀의 오랜 전통으로 돌아가자는 취지에서 피에스타 로고 대신 전통의 실버 앤 블랙으로 복귀를 선택한다고 알리면서 하지만 전통은 살리되 로고나 유니폼 디자인에 있어서 현대화를 추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팀의 상징과도 같았던 해군 제독 데이빗 로빈슨이 이번 시즌을 끝으로 은퇴할 것이라고 발표합니다. 시나리오로서도 너무 완벽하다 비난받을 만한 준비가 끝나고 시작된 02-03 시즌에서 스퍼스는 60승 22패로 리그 1위를 차지하며 플레이오프에서도 모든 시리즈를 4대2로 이기면서 NBA 우승을 차지합니다. 리브랜딩의 첫 시즌이자 데이빗 로빈슨의 마지막 시즌에 만들어낸 아름다운 결과였으며 팬들은 트윈타워에서 3총사로 팀의 정체성이 자연스럽게 바뀌어가는 과정을 목격하게 됩니다. 철저한 준비에 완벽한 결과까지 만들어낸 포팔베가 정말 대단하다 느껴지는 시즌이었습니다. 그 후의 일은 너무나 유명하죠. 포포비치와 스퍼스는 3번의 우승을 더했으며 스퍼스는 무려 22시즌 연속 플레이오프 진출이라는 엄청난 기록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pop은 무서울 정도로 한결같은 꼰대였습니다. 2012년 1월 29일 열린 댈러스와의 경기의 에피소드는 포팔베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댈러스의 홈에서 열린 이 시합은 12승 8패로 같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는 텍사스 라이벌 간의 시합이었습니다. 3쿼터 중반 스퍼스는 댈러스에게 18점 차로 지고 있었고 pop은 주전을 모두 빼고 후보 선수들을 기용합니다. 여기까지는 어느 감독이나 하는 일상적인 작전인데요. 하지만 후보 선수들의 활약으로 스퍼스는 추격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pop은 보통의 감독들과 다른 선택을 합니다. 4쿼터에서 다시 시합에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주전 선수들을 보면서 pop은 의아해했고 그런 pop을 보면서 주전 선수들도 의아해했습니다. 후보의 활약으로 시합이 다시 팽팽해졌으니 충분히 쉰 주전이 나가서 시합을 이기는 게 정석이었지만 pop은 주전 선수들에게 너희들은 시합에 다시 나갈 자격이 없다. 현재 경기장에서 뛰고 있는 5명이 열심히 해서 따라잡은 시합이니 이기던 지던 이제 시합은 저들의 시합이고 너희와는 상관없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pop은 4쿼터 내내 후보 선수들만 뛰게 했고 경기가 동점으로 연장까지 가자 역시 후보 선수들을 내보냈습니다. 결과는 100대 101, 댈러스의 승리였습니다.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은 왜 이길 수 있는 시합에서 주전 선수들을 내보내지 않아서 졌냐는 질문에 선수들에게 했던 말과 비슷한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은 시합을 포기한 적이 없으며 주전과 후보 구분 없이 감독으로서 오늘 부진한 선수들을 벤치에 앉히고 활약한 선수들 위주로 기용했다는 대답을 합니다. 네, 너무나 pop다운 대답이죠. 정말 끊을 수 없는 중독성을 가지게 하는 사이다 같은 포팔베의 인터뷰입니다. 사실 주전 선수들의 입장에서는 포팔베가 꼰대처럼 보여질 수도 있겠지만 후보 선수들의 입장에서는 열심히 잘 뛴다면 감독님 밑에서는 나도 기회를 얻을 수 있겠구나 라는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선발 선수들에게도 정신 차리라는 따끔한 혼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 시합은 많은 농구 전문가들이 데니 그린이라는 선수가 각성하게 된 계기라고 보는 시합입니다. 이 시합을 계기로 데니 그린은 자신의 가능성에 눈을 떴으며 다음 시즌부터 스퍼스의 주전으로 활약하며 2번의 NBA 우승을 합니다. 또한 이 시합에서 포팔베에게 따끔하게 혼난 스퍼스의 주전 선수들은 다음 경기부터 11연승을 기록하며 열심히 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마무리를 향해서 갈 생각인데요. 조금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 것이니 포포비치 감독을 많이 좋아하시는 분은 여기까지만 시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포포비치는 아마도 스포츠 역사상 가장 대단한 일을 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완벽한 계획에 의한 철저한 실행력, 그리고 대단한 결과물까지 모든 것을 이루어냈으며 브렛 브라운, 마이크 부데놀저, 마이크 브라운, 스티브 커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NBA의 전 현직 감독들이 포포비치를 자신의 스승으로 칭하며 포포비치 밑에서 농구를 배웠습니다. 현재도 NBA 팀들의 감독, GM, 코치, 사장 등 여러 요직에 소위 포포비치 사단이라 불리는 이들이 많이 활동 중입니다. 그리고 이는 아이러니하게도 포팔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결속력이 강하고 폐쇄적인 집단의 탄생을 초래했습니다. 이제 아름다운 마무리를 계획하는 포팔베에게 생각 못했던 장애물이 나타난 것입니다. 마이크 부데놀저는 뛰어난 감독임에는 틀림없으나 그는 현재 9명밖에 없는 올해의 감독상 2회 이상 수상자이며 코치협회가 수여하는 올해의 감독상 2회 수상자입니다.
물론 코치협회 감독상은 상 자체가 최근에 생기기는 했지만 코치들의 투표로 뽑히는 이 상에서 2회 이상 수상 감독은 부덴홀저가 유일합니다. 그는 물론 훌륭한 감독이지만 10년 넘게 포포비치 밑에서 코치로 있으면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포포비치 사단의 핵심 인물인 것도 사실입니다. 멤버들과 기자단의 투표로 선정되는 NBA 감독상과 NBCA 감독상에서 그가 어느 정도 포포비치 사단의 지원 사격을 받았기 때문에 이득을 보았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올해 닉 널스 감독과 빌리 도노반 감독을 누르고 세 번째 수상을 할 거라 이야기되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3번 이상 수상한 감독은 포포비치, 돈 넬슨, 팻 라일리 3명뿐이며 협회와 사이가 원활하지 못한 필 잭슨은 NBA 11회 우승에도 불구하고 1회 수상에 그쳤습니다. 포포비치는 완벽한 마무리를 위해서 팀 덩컨을 스퍼스의 코치로 임명했으며 현재 들리는 소문으로는 마누를 스퍼스의 코치로 데려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포포비치가 감독이고 마누와 팀 덩컨이 코치인 스퍼스를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제 마음이 다 설레입니다. 그리고 마누와 덩컨 둘 중에 한 명이 포포비치의 자리를 물려받는 것이 포팔베의 청사진이었을 거라 제가 감히 짐작해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상하지 못한 한 가지 문제가 등장합니다. 2020년 3월 3일 포팔베는 이벤트성으로 팀 덩컨을 1일 감독으로 임명하고 이 사실에 스퍼스 팬들뿐 아니라 수많은 NBA 팬들이 흥분하고 즐거워합니다. 하지만 몇몇 인권단체와 언론이 이를 문제 삼습니다. 스퍼스에는 현재 6시즌째 훌륭하게 코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베키 하몬 코치가 있는데 왜 올해부터 코치에 임명된 팀 덩컨이 1일 감독에 임명되는지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사실 1편에서 이야기한 이상한 흐름은 이때부터 시작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베키 하몬 코치는 샌안토니오 스타스라는 WNBA 팀의 스타 선수 출신으로 현재 스퍼스의 코치로 6시즌을 보내고 있으며 역사상 첫 여성 NBA 감독 혹은 역사상 첫 여성 NBA GM이 가장 유력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 팀이 스퍼스라면 더할 나위 없을 것입니다. 다만 2008년 러시아 대표팀으로 올림픽에 출전하기 위해서 러시아 국적을 취득해 논란이 되기도 했던 인물입니다. 피터 홀트가 2016년 구단주 자리에서 물러난 뒤 새로운 구단의 운영진은 포포비치가 어서 다음 세대에게 자리를 물려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포포비치이기에 해임은 못하지만 아름답게 물려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2016년을 기준으로 포팔베와 구단의 관계가 많이 다르다는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돈 넬슨 감독님은 2020년 초 자신이 보유한 NBA 최다승 감독 기록을 pop이 넘어섰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면서 단 한 팀에서만 최다승을 기록한다는 것은 정말 멋지고 위대한 일이며 그걸 할 수 있는 인물은 pop뿐이라며 pop을 지원 사격해 주었습니다. 참고로 pop이 돈 넬슨의 기록을 넘어서려면 최소 2시즌 더 감독직을 수행해야 합니다. 현재 포포비치는 스퍼스의 감독과 사장직을 겸하고 있는데요. 소문으로는 이번 시즌이 끝난 뒤 감독직에서 사임한 뒤 스퍼스 사장직만을 수행할 것이다라는 소문과 감독직 사임 뒤 뉴저지나 뉴욕의 감독직을 맡을 것이라는 소문이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신빙성 있는 소문은 지금 감독직을 사임하면 후임이 누가 되냐는 문제가 생길 것이기 때문에 팀 덩컨 그리고 만약 내년에 마누가 새로운 코치로 온다면 마누까지 몇 년 더 코치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pop이 감독으로 남아있을 것이다 라는 소문입니다. 아무래도 베키 하몬이 후임 감독이 된다면 여러 스퍼스 팬들이 실망할 것이고 팀 덩컨이 감독이 된다면 농구 외적으로 여러 문제에 휘말릴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몇 시즌 더 감독을 연임하면서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인 것 같습니다. 저는 항상 오랜 기간을 두고 완벽한 계획을 세워서 실행에 옮겼던 우리 시대 최고의 멋진 꼰대 포팔베가 몇 년 전부터 준비해오고 있는 은퇴 계획 또한 완벽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의 후임이 누가 되었건 그가 어떤 선택을 하건 20년이 넘는 세월 한결같은 모습으로 스퍼스를 지켜준 포포비치 감독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의 진정한 어른 포포비치 이야기 1편과 2편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